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3% 가까이 상승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최근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서버용 AI 반도체 생산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나노미터 수율이 TSMC에 근접한 75% 이상이 될 것이라는 소식도 어제 장중에 전해졌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이제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TSMC라는 기업은 이제 이 파운드리만 30년 넘게 한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한 10여 년 한 기업입니다. 사실 고객사라는 건 한번 정해지면은 특별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쉽게 바꾸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뚫어야 될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해당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주하는 기업이다, 처음으로 수주하는 물량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하우스 업체 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양산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소식으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사실은 첫 번째 신규 수주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최초 수출한 점인데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이 이전보다 확실히 안정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돌려서 이제 평가를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예상하는 바로는 4나노 같은 경우는 75% 이상이 나오고요. 3나노는 6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퀄컴과 엔비디아가 다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이제 위탁 생산할 가능성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4나노나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수율이 60% 이상이면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나노와 4나노 모두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좀 수율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올 초 기준으로 업계 1위인 TSMC가 이제 4나노의 수율이 70에서 한 80%로 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올 초만 하더라도 50%대였는데 이게 50% 이상 75%까지 올라왔으니까 수율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인데 거의 TSMC를 따라잡았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 수율을 개선한 배경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업황 부진이 좀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업황 부진 때문에 팹 가동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테스트 웨이퍼의 투입량을 늘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7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이용해서 좀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게 이어지고 고객사를 확보하고 항상 중요한 건 주가는 이게 돈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사 확보 이후에 얼마나 많이 매출로 잡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술력은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고객은 더 많아진다고 하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고 하지, 여기에다가 이달 말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죠. 삼성전자 주가 좀 8만 원을 향해서 8만 전자 돌파도 좀 가능할 수 있길 바라보면서 반도체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붐을 타고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술이요. 바로 레고처럼 반도체를 블록사태 탑재하는 패키징 기술, 칩렛이라고 합니다. 이 칩렛 기술이 최근 이렇게 주목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직접적 요인을 따져본다면 중국에 수출되는 그런 고성능의 반도체를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포장, 짐 꾸리기, 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레고를 충분하게 공급했다고 봐보십시오. 한 아이는 분명히 공룡을 만들 것이고요. 다른 아이는 자동차나 혹은 로봇을 만들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레고라는 재료는 동일한데 그것을 공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나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는 단순한 그런 반도체 디램보다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라든가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는 옛날에 단순하게 숫자만 계산해 주는 걸 원하지 않죠. 더 첨단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죠. 바로 그 패키징을 어떻게 잘 조합하냐 하는 것이 바로 칩렛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쉽게 이해하실까 했는데
찾아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이런 포트폴리오 권해드리죠. 1,000만 원이 있다면은 200만 원의 현금 가지고 계시고 이게 1번입니다. 다음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부품을 20% 가지고 계시고 2차 전지가 포함된 자동차를 20%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계좌에 벌써 60%가 딱 포션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에서 절대 수익률이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패키징 이 시장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7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내년도만 해도 전해년만 해도 649억 달러, 자그마치 해마다 15에서 20%씩 증가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중국뿐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패키징 기술 지금 후공정에 들어가죠.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 있는데 후공정이 포함되는 패키지 기술을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칩넷의 성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설명을 또 해주셔서 이해가 쉬웠는데 대형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수율이 뛰어나고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빠른 설계, 주문 제작에 용이한 이 칩넷 기술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먼저 소장님께서 너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좀 종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고성능 토탈 메모리 시스템 IP 솔루션 그리고 동사가 NPU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지칭한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AI 플랫폼 IP 솔루션 폴 엣지 텍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사실상 이 오픈 엣지 그 테크놀로지가 작년 제 칩넷용 IP 개발 착수를 했다는 좀 소식이 있었고요. 특히 그 2년 내에 상용화 목표를 통해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다면 첫 국산 그 칩넷 IP가 될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본격적으로 된다 한다면 해외 IP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칩넷과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일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의 경우에는 그 3S가 아니고요. 3S 코리아입니다. 이 3S 코리아는 그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를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그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는 그 웨이퍼 생산 업체에서 완성된 웨이퍼들을 반도체 생산 업체로 출하 수송하는데 이용되는 클린 진공 박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4개사만 좀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가 국내 유일한 생산 납품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독일,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 등의 국내 웨이퍼 제조업체에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대비 작년 그 환경 사업과 웨이퍼 캐리어 사업의 그 2배 이상 매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지난 1분기 때 135억 원에서 작년에 이제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연속 4분기 연속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싱가포르 반도체 칩넷 패키징 전문 기업인 실리콘박스와 23억 규모의 그 칩넷 공정 캐리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했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중은 좀 적게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3S가 아니라 3S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2차 전지주들의 강세는 계속됐죠. 16년 만에 황제주로 등극한 베코프로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에도 결국은 100만 원 벽을 결국은 해낸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2분기 성적표를 또 공개하는데요.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지, 전망치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한글은 진짜 위대합니다. 베코프로라는 이름을 이제 누가 지어서 좀 처음에 들어보셔서 되게 웃었는데, 베코프로라 불리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은 사실 별로 맞지는 않지만 이제 증권사에서 낸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은 한 2조 1,776억 원 정도 나오고요. YOY로 76.78%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50억, YOY로 6.4%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매출 2조 1,503억 원, YOY 81.14% 상승, 영업이익은 1,289억
전체적으로 YOY 8.84% 상승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컨센보다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8월달 MSCI 정기 리밸런싱에서 지수 편입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외국인들 더 많이 들어오는 거 분명히 좋은 일이니까 수급적으로는 많이 개선되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테슬라를 예로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나라 기업도 조만간 테슬라처럼 이제 쇼커버리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간 기업들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에코프로가 거의 이거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저는 사실은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도 뭐 퍼가 뭐 많이 나왔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도 테슬라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밸류 계산 못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식으로는 계산이 못 하는 부분이고 실적 발표와 함께 항상 여러분들이 삼성이든 어디든 항상 함께 보셔야 될 게 숫자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근데 이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그냥 툭 던져놓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고 뭐까지 진행했으며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사항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뭐 다른 그룹도 그랬었지만 사실 저는 PDR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꿈을 먹고 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에코프로는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청사진이 오늘 얼마나 명확하게 나오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 스타일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쯤에면은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야지라고 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냥 길게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발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반정민 소장님께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블 논쟁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 달리는 말에 외국인은 더 사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 지난 7일이죠.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금액이 1조 2,738억 원. 그러니까 6일에 비해 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숏 스퀴즈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현재 전구체 산업에서 동사가 17년부터 GM과 합작하면서 전구체 제조에 대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항 캠퍼스에서도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26년까지 20만 톤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까지 좀 반영이 추가적으로 된다 하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실적이 지금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오히려 기대 이하일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로서 일시적으로 좀 부각받아서 하락폭을 또 막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공매도 잔고량이나 이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인트는 2차 전지의 사업성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게 금액대가 100만 원대 단위로 넘어가게 된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좀 적게 비중을 좀 일부 털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중을 좀 일부 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리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중 축소를 좀 고려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리튬 이온 3만 개 양극재 생산량이 올해 말 19만 톤에서 2027년까지 71만 톤까지 확대할 수준을 늘리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제가 봤을 때는 수년간 전구체 사업에 몰두해서 에코프로의 뒤를 쫓는 기업인 포스코 퓨처 M의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신규 진입은 지금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에코프로는 100만 원 이상 올라가거나 추가 상승이 세게 나와줄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에코프로를 노린다. 이어지는 기사는 포스코그룹의 야심찬 포부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포스코그룹이 2차 전지 IR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만 매출 6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포스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철강이죠. 자동차, 비행기,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료, 즉 중후장대의 가장 대표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포스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포스코 전체적인 비중이 아직은 철강이 가장 높습니다만 이제 점차 2차 전지 비중이 커지고 있죠. 가장 핵심적이 뭡니까? 2차 전지 원료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포스코 그룹의 주력으로 올리겠다. 이것이 포스코 그룹이 어제 발표한 그런 긴 사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를 이건 뭐죠? 2차 전지의 원료가 되겠죠.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이건 뭡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는 포스코하면 왠지 무겁고 철강만 만드는 기업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코는 중후장대가 아니고 경박단소하고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인 2차 전지의 세계 1위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몇 년 뒤에는 처음 주식하신 분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옛날에 포스코가 철강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대.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포스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또 탄력적인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주가 타격을 좀 제대로 받았던 GS건설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주가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인지 공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공시 자체는 대전에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은 GS건설이 수주를 했습니다. 약 한 3,900억 정도고요. 이런 이제 수주나 이제 이런 계약에 대해서 공시가 나오면은 전년 매출 대비 이게 얼마나 되는 규모냐라는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GS건설 이번 공시야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예를 들면 계약 공시를 했을 때 그 전년 대비 매출과 동시에 계약을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사실은 10조짜리인데 20년짜리 계약을 해버리면은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환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은 일단은 이제 그 전년 대비 한 3.2%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나 GS건설 자체는 좋은 소식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4월 29일 날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그 완전히 시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 인명 손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검단 아파트가 붕괴 사고가 났는데 제가 사실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냐면은 블랙록이 원래 GS건설 3대 주주였다가 그 사고가 나자마자 5.14%로 3월 15일 날 공시를 했다가 사고가 난 직후에 5월 10일 날 그러니까 공시는 5월 10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팔았다고 봐야 됩니다. 건설 그 붕괴 사고 나자마자 4.1% 줄였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주가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형 사고가 났는데 주가는 무덤덤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사실은 이제 그 GS건설이 최근에 이제 건설에 대해서 5,500억 정도를 갖다 재무제표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풍토를 바꿔야 될 요소라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미래를 보고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데 과연 GS건설이 스스로가 이제 5,500억 정도 재무제표를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목표 주가를 주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GS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 전체적인 주가가 이제 한 30% 급락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8월 달에 국토부 징계 수익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시공사 등록 취소 같은 강경 수위가 나오면은 GS건설의 주가는 더 폭락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국토부가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하신지 보고 GS건설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이 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정민 소장님은 GS건설과 또 건설업 주가 향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건설업에 대해서도 주택 경기 부진과 그 현장 사고로 인한 그 투자 심리 악화가 먼저 좀 계속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주요 상장 그 5개 건설사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상 그 주택 공급량 연간 목표가 그 한 8만 8천 가구인데 지금 현재 21%밖에 지금 불과하고요. 그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도 그 6조 정도의 그 사우디 그 수주를 따냈지만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되고 나와주면서 44,000원에서 34,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주택 경기 부진과 현장 사고로 인한 리스크가 계속 좀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 대형 건설사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GS건설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재시공은 비용일 뿐이고요. 사실상 철거 기간, 재시공 간의 그 시간적인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반영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 GS건설 1분기 주요 그 우발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확정 채무가 있는데 채무 규모가 15조 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1분기 부채가 12조 원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좀 이것까지 반영이 된다 한다면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도 좀 부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계속 반영돼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동사는 그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 숫자만 보고 확실히 웃을 수 있는 엔터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러분의 최애 걸그룹은 어떤 팀입니까? 저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팀을 좋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즘 예쁜 걸그룹들이 너무 많은데 이 큐브엔터의 여자 아이들이 본격적인 미국 활동에 나선다고요? 네, 그룹 여자아이들이 오는 14일 날 미국의 첫 싱글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총 5곡이 담긴다고 하고요. 해당 싱글 같은 경우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그리고 이제 아마존 뮤직과 디저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속사인 큐브엔터 주가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엔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엔터주들이 모처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의 지속성 이어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이 전환사채 물량을 추가 상장한다라는 공시를 나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이제 채권은 이자와 이제 그 물량을 또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 동시에 일정 이상 기준이 되면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147주를 이제 보통주 전환한다고 이제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추가로 상장한 주식에 대한 상장일은 7월 14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주가 희석 때문인데, 그러니까 전환사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건 좀 특이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전환사채가 주가 희석을 가지는 요소는 0.25%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은 이제 LNG 본행세를 만드는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동성화인텍가 한국 한번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카타르바 LNG선이 대량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주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의 주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그룹, 또 그다음에 그 하나오션 등에서 수주를 할 텐데 어디서 수주를 할지라도 아까 말씀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번 둘 중에 하나에서 수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입장에서는 앉아서 이제 매출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낭보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조선 3사는 이제 치열한 경쟁하겠지만 누가 가져와도 동성화인텍의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